오늘의 이야기는 다양한 시각을 위한 하나의 가설로서 공상 추리소설 형식의 이야기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가설은 가설일 뿐 주장이 아니고 맞다 틀리다의 문제도 아니며 여러 측면의 가능성 중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수메르 기록을 토대로 풀어나갈 예정이오니 성향이 민감하신 분은 지금 바로 영상을 다른 채널로 돌리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럼 3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고대 민족에게는 신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동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탄생 전 2000년 동안 이 지역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라는 두 개의 매우 강력한 왕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지배되었습니다. 그 지역 전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아카디아어였으며 신과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오해는 단순히 아카디아어의 오역에서 비롯됩니다. 서령문자 서판의 아카디아어는 인루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루라는 단어는 종종 신들로 잘못 번역되었으며 이것이 고대 중동에서 그들의 종교가 남아있었다는 전체 가설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설들이 모두 잘못된 것으로 알려지면 고대 중동 종교의 전체 이야기는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루가 신들을 의미한다는 전제는 고대 아카드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오류처럼 보였습니다. 아카드어로 문자 그대로의 이것의 의미는 키 큰 남자들입니다. 주류 언어학자 중에 이 문자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키가 큰 사람들일지라도 아카디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인이 당시 의미한 것은 신들이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장은 어떤 증거에 기초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증거들은 인류의 문자적 의미가 키 큰 남자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사실 이것이 고대의 그들이 의도한 의미였습니다. 인류는 분명히 보통 인간보다 훨씬 더 키가 큰 의인화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등장하는 모든 오래된 그림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나란히 있을 때 인류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큽니다. 고대 기록과 일부 현대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객관적으로 인류의 키는 약 4.5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을까요? 그들은 현재 멸종된 인간종으로 추정되는 자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은 유전적 변이의 산물이었을까요? 고대 그러한 거인을 만들기 위해 자연적으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던 음식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모든 가설의 문제점은 거인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돌연변이의 산물이나 성장 호르몬의 극단적인 영향력에 관련한 것입니다. 즉, 그러한 물질은 사람들이 거인들을 신으로 생각하도록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인류는 키 외에도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카디아, 아시리아 및 바빌로니아보다 앞선 또 다른 고대 문명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대 문명은 그들의 땅을 슈메르, 즉 관찰자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학자들은 철자와 발음이 더 쉽도록 수메르라고 부르기도 결정했던 것이죠. 이러한 수메르 문명은 지구상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인류 문명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으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에서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이들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대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2024년 핵전쟁이 일어났다는 시나이 반도에서 동풍이 몰고 왔던 치명적인 방사능 구름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그곳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당시 방사선 수준이 감소하는 데 필요한 몇 세기의 시간이 지난 후 바빌론이 수메르의 뒤를 이었고 그 힘은 아시리아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카드는 수메르의 북쪽의 확장이었고 수메르가 몰락하기 직전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문화와 언어는 수메르와 인로에서 얻은 지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카디아와 바빌로니아 그리고 아시리아도 수메르에서 왔지만 수메르인들은 일로 그들을 언급할 때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들을 수메르어로 아눈나키라고 불렀고 이는 하늘에서 지구로 온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키가 큰 남자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는 걸까요? 즉 그들은 인간의 유전적 변이나 강력한 성장 호르몬 등 자연적인 요행의 결과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방문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는 듯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로켓, 그리고 기타 운송수단의 수많은 그림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비록 그 그림들은 대부분 숨겨져 있지만 말이죠. 그림에는 작동에 대한 자세한 기술 설명과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9개의 행성을 비롯해 강력한 망원경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장 먼 행성이나 소행성, 해성 및 고대 수메르 현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별들을 포함한 먼 곳의 별들까지 말이죠. 수메르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천문학적 지식에는 아누나키의 고향 행성인 태양계의 10번째 행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먼 별에 대한 수메르의 고대 지식의 정확성을 감안할 때 태양계의 10번째 행성에 대해서 그들이 틀렸다고 믿을 이유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은 이 존재들이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했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자진공관, 반도체, 레이저를 포함한 전기 및 전자장비를 소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선 통신 시스템과 컴퓨터, 로봇, 항공기, 로켓 및 인공위성과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중력 장치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많은 거석 구조물이 생겼던 걸까요? 어떤 이들은 어떻게든 현재의 지식으로 고대 콘크리트나 기타 이유를 들어 거석 구조물들을 설명하려 애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들은 또한 고도의 생체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성 간 여행에 이러한 고급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잠시 행성 간 여행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밤하늘에 보이는 검은 우주의 반짝이는 별로 날아가는 것을 상상하시겠지만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우주에 그 반짝이는 빛을 가진 별들은 다른 곳을 투영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지 알 수 없으며 오늘의 주제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 중에 다른 행성이나 우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단지 편의를 위해 쓰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19세기 중반에 수메르 점토판이 발견되었을 때 거기에 묘사된 사건들은 마치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은 신화적이라고 분류되었고 아눈나키, 딩기르, 일루 그리고 하늘의 방문자로 알려진 이름들은 신학적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의 글이 신화였다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해 최근에야 재발견한 과학기술과 아직 도달하지 못한 다른 기술에 대한 정보가 그곳에 들어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자진공관, 비행기, 그리고 로켓과 같이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장치를 어떻게 그들이 그림으로 그리고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까지 인류에게 수용된 역사라고 알려진 교리와 비슷한 이야기는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제 그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온 걸까요? 고대인들에게 아눈나키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창조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약 45만 년 전에 처음으로 지구에 상륙했는데 이때는 지구의 상태가 호미니드 시점에 이르렀을 때였고 아누나키는 지구에 왔지만
신을 연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더욱 실용적인 이유는 고향 행성에서 사용할 광물을 수집하는 것이었고, 채굴의 고단함은 곧 그들에게 너무 힘겨워졌으며, 그래서 그들은 노예 노동자를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고향 행성의 통치자였던 아누는 유정공학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인 노동자 노예를 창조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수석 유정과학자로서 지구 임무에 참여했던 그의 아들인 엔키에게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노동자 노예의 존재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동물보다는 똑똑하지만 아누나키 자체보다는 매우 하등하여 그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대상이 아니라 노예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석 과학자였던 엔키의 해결책은 지상파 호미니드와 아누나키 사이의 유전적인 잡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호미니드란 현생 인류 전의 모든 영장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트라시스의 수메르 서사시에서 자세히 설명된 많은 실패한 실험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호모사피엔스였던 것이죠. 아누나키의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존재들이 그들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을 광산과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식민지의 다른 지역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늘날 컬트로 해석되는 세머, 아보드는 실제로는 그들을 위해 일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과 신 사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최초의 사람들은 신을 숭배하지 않았으며 단지 신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노예 종족에서 문명으로 진화했을까요? 이것은 엔키 덕분에 일어났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누의 임무는 노예 종족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엔키는 마음속으로 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신을 연기하고 싶었고,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적, 감정적, 영적으로 모든 심령 능력을 포함하여 자신과 유사한 자신의 형상대로 존재를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한 일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다른 아누나키 지도자들은 처음에 분노했고 엔키의 창조물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마지막 빙하기가 막 끝나려고 했고 대홍수가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자연스러운 사건이었을 수 있지만 아누나키 지도자인 엔닐은 엔키의 창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폭시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엔키는 노아라고 알려지게 된 사람이 이끄는 인간 그룹을 구성함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들이 원했던 동물 노예를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지적이고 감정적인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변형은 엔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걸까요? 수메르 기록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담과 이브를 죄로 유혹한 뱀, 히브리어로 나하시는 엔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은 과일은 사과도 다른 물리적인 과일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열매라는 단어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과일을 먹지 않고 사랑을 나눴던 것이죠. 사랑은 단순히 출산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인간의 성적인 행동은 다른 어떤 종과도 현저하게 다른데 동물은 번식만 하고 인간은 사랑을 나눕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죠. 어쨌건 이 차이는 엔키가 그날 수메르 이름으로 에딘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인간 부부에게 알려준 일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엔키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인간에게 사랑의 방식을 알려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높은 영적인 잠재력과 사랑이라는 가장 높은 인간 감정의 심령 형태 중 하나를 열 수 있는 방아쇠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었고
이제 그들은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부여받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엔키의 의붓 자매이자 때때로 사랑의 파트너 덕분이었습니다. 인류의 창조에 있어서도 아누나키의 생명의 과학자였던 그녀는 님마 그리고 마미, 마마라고도 불렸습니다. 또한 님마는 님마, 늠마, 음마, 엄마 등 다양하게 변형이 되었던 것이죠. 어쨌건 이러한 일들은 애초에 그들이 허락을 하지 않은 일이었고 엘리를 포함한 다른 아누나키를 처음에 몹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엔키의 위협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은 인간에게 문명의 필수적인 요소를 부여했으며 자신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누나키는 오늘날의 중동과 극동 지역을 포함하여 특히 틸문 지역을 자신들의 우주 정거장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까지 아누나키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지만 고대 셈족의 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신은 은퇴한 상태에서 이 지역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샤마시 또는 아카더 단어 로켓과 불을 의미하는 쉔과 애쉬에서 유래한 쉐메시는 독수리 유니폼과 날개를 달고 있었으며 양손목에 시계 같은 물체를 착용하고 평상시 우주 정거장의 운영을 지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고대 그들의 신으로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이 아니었고 그런 종교도 고대에는 없었으며 고대인들에게 있어 신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누나키 건축가와 엔지니어의 지시에 따라 인간 노동자들이 건설한 도시에서 신들과 나란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보고 들을 수 있었고 만일 특권이 있었다면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에 더하여 특권을 가진 일부 인간은 그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을 신처럼 믿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 국회의원, 독재자 또는 기타 형태의 정부가 사람들을 대표하여 지휘를 하는 것처럼 신들은 고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으로서 법을 만들었고 고대인들은 그들이 좋았던 싫었던 간에 그들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과 악수하는 기회를 가지듯이 단지 그들을 대표하고 지휘하는 특별한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사원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신들의 집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집과 같은 기술적인 인공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우리 조상들에게는 당시 그것들이 확실히 마법처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신들은 날 때마다 항상 마법이나 빗자루 대신 비행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누나키 신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고대인들은 그들의 신을 불멸의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자연적인 의미에서 불멸이 아니었으며 사고나 전쟁으로 죽을 수 있었고 방사능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구름이 수메르 상공에 떠오를 때 신들은 목숨을 걸고 피했던 것이죠. 소위 그들의 불멸은 우리에게는 극도로 길고 무한한 삶의 기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엔키는 약 45만 년 전에 최초의 아누나키 그룹을 이끌고 지구에 상륙했으며 수메르가 방사능에 중독된 후인 기원전 2024년에도 엔키는 목숨을 걸고 지구를 통과하여 남겨진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아누나키의 수명은 그들의 고향 행성에서 터득한 첨단 생체의학 기술을 통해 수명을 연장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고대 문헌은 아누나키가 어느 시점에서 죽은 사람들을 되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초자연적으로 틀릴 수도 있겠지만 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마도 아누나키에서 성공적으로 소생된 사람들은 진정으로 죽은 것, 아니 다시 말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소멸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이것은 호루스를 얻은 이야기와도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관계는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 전체에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생각하듯이 고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누나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세계 어느 곳이든 쉽게 비행기를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와 종교로 첨예하게 분열된 현대 세계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고대의 전 세계를 그들 하나의 명령 아래에 두는 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모든 땅의 신들도 똑같은 아누나키였으며 때때로 그들은 다른 언어로 다른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의 라는 마르둑, 그의 아버지 부타는 엔키, 그의 형제 토트는 닝기시지다였습니다. 아누나키는 때때로 그들 자신의 정치적인 불화도 있었고 가끔 일어난 그들의 분열은 전 세계의 문명을 퍼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은 토트가 마르둑인 라에 의해서 전복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는 충실한 추종자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가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이 된 메소아메리카로 말이죠. 아누나키의 지도자들이 핵무기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들 자신의 우주 정거장을 전멸시킨 후 엔닐은 고대 중동에서 이시쿠르, 아다드, 테슈브로 알려진 동료와 함께 남미로 가서 새롭게 채광과 건설, 운영 정제 및 우주 운송수단을 구축하여 비라코차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고대 세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가설일지라도 신이 없다는 증거라며 좋아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다 진짜 신에 의해 큰 코가 다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졸리실 수도 있고 너무 길어져 이제 저의 체력이 딸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반응을 본 후에 다음 편을 이어갈지 아니면 접든지 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된 파충류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의 가정일 뿐이며 이 내용과 전혀 다른 시각의 내용들도 저는 또다시 다룰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러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양한 시각의 확장에 필요할 것 같아 용기 내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고유한 몫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